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이례적으로 SBS 텔레비전에 출연을 했습니다. 공수처가 조사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출국 금지를 길게 연장한 것은 누가 봐도 이종섭 장관에 대한 기본권 침해고 수사권 남용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돼요? 역대 정권에서 저런 식의 발언을 안보실장이 하는 게 너무 웃긴 것이고, 안보실장이 이런 문제로 텔레비전 출연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안보실장이까지 나서서 이종섭 장관을 옹호하고 공수처라는 국가기관을 비난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민심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나쁘거든요. 제가 이렇게 점검을 해봐도 중도층의 민심이 심상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이종섭 장관 같은 경우 사례를 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지 하는 건데, 공수처가 출국 금지 문제건 수사 문제 같은 경우 그 판단은 공수처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보실장이 나서서 그 공수처의 수사 방식, 범위, 속도, 절차에 대해서 지금 훈수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일종의 수사지휘예요. 수사지휘. 사실상 수사지휘를 하는 거예요. 그 청와대 민정수석 중에서 과거에 검사 출신들이 와서 수사지휘를 많이 해가지고 문제가 돼서 우병우 수석이 수사지휘한 것 관련해 가지고 구속 기소됐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면서 첫 마디가 수사지휘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청와대 근무자들은 검찰이든 경찰이든 공수처든 수사지휘의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 자체가 없어요. 권한 자체가 없다. 안보실장은 더 없어요. 그럼 이분은 월권하고 있는 거네요. 명백하게 자기의 직권을 남용하고 있고, 공수처란 수사기관 내에서 수사지휘성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이거 수사하지 마. 이건 수사 어떻게 해. 구체적인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안보실장이 나서서 공수처를 겁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국가 권력의 범죄란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 장호진 안보실장도 경우에 따라서는 조사 혹은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될 수 있고요. 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이 결재했던 내용을 뒤바꾸잖아요. 자신이 결재했는데 뒤바꾸게 됐는데, 여러 공개된 자료 어떤 증거를 보게 되면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오고 대통령의 경로가 확인되었다고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한 사람이 누굴까? 그렇죠. 딱 한 세 사람밖에 없어요. 세 사람? 세 사람 정도로. 누굴까요? 이거 통상 보면 상급자여야 되거나 동급자여야 됩니다. 상급자 또는 동급자. 그럼 대통령이거나 비서실장이거나 안보실장이거나. 셋 중에 하나네요. 또 한 명은 뭐 또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적어도 그 세 사람이 의심이 되죠. 대통령이거나 비서실장이거나 안보실장이거나 셋 중에 하나. 그러니까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 45분 02800으로 시작된 전화는 이 셋 중에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전화 말고도 뭐 비화 전화기로 했을 수도 있고요. 비화폰. 비화폰을 해서 통화해서 얘기했을 수도 있고,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문제의 용산 대통령실 전화번호 말고도 얼마든지 소통할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장관에게 당신이 결재한 내용을 바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조직 체계에서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세 사람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도 조사 대상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굉장히 말씀 주신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 장호진 안보실장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범죄 연대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범인 도피를 위한 범죄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도. 방탄 얘기하는데 누구를 방탄하고 있는지, 일단 김건희 방탄은 이미 했고 백수도 하고 있고 한 번도 수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보낸 것은 명백한 범인 도피인데 이것을 막기 위한 방탄인데 단순히 이종섭 장관만 방탄하려고 했겠어요? 이 사람을 급하게 보내고 대통령실이 나서서 공수처를 비난하고 좌파 언론 운운하는 것은 이종섭 장관만 방탄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종섭 장관에게 지시한 사람을 방탄하려고 하는 거죠. 방탄연대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다. 이종섭 장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종섭 장관에게 지시한 그 사람을 방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범죄연대가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리면 그 대통령실을 다 부르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거기서
그 비서실장, 안보실장 다 불러서 네. 전화했냐 안 했냐 물어봐야 됩니다. 거짓말하면 위증죄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종합하면 그냥 여일하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다라는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지금 이건 어떻게 그 형사법 전공하신 교수님이시니까 요즘 여쭤보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형사 불소추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수사는 할 수 있는 거죠. 수사는 할 수 있죠. 근데 기소가 못 되는 거고. 기소는 임기 후에 하는 네, 임기 거죠. 후에 할 수 있는 예. 것이고요.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 자신은 기소가 되지 않을 특권이 있지만 네. 윤석열 대통령이 비서실장, 안보실장, 무슨 수석은 다 수사 대상입니다. 네. 그거를 현재 검찰이 할 리가 없죠. 공수처가 하려고 그러니까 바로 그냥 공수처를 겁박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특검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황상무 수석 발언이 상당히 심각한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요. 1988년에 있었던 오홍근 기자 핵칼 테러 사건을 언급하면서 MBC는 잘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논란이 되니까 농담이었다라고 변명을 했다가 더 큰 논란이 되니까 어제는 급기야 4줄짜리 사과문을 발표하고 끝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분을 경질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우선 이 사건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뭐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뭐 결국은 자진 사퇴 형식을 밟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전에 시민사회 수석이 기자 대상으로 이런 말을 만약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했다. 그럼 네. 어떤 일이 발생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난리 났겠죠. 조중동이든 뭐 난리가 났겠죠. 예. 즉 시민사회 수석이라고 하면 수석 비서관인데 네. 대통령의 핵심적 참모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민정수석을 했으니까요. 네, 네. 근데 수석이란 사람이 언론인에게 게다가 이 사람은 언론인 출신인데 네. 언론인에게 핵칼로 허벅지 2번 찔리는 문제를 겁박을 준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 황상무 이 사람이 시민사회 수석이 아니라 시민사심위 수석이에요. 시민사회 수석이 아니라 시민사심위 수석이고 네. 시민 대상으로 언론 대상으로 사심이 겁박을 한 겁니다. 네. 핵칼이 사심이 아닙니까? 네. 그 시민 또는 기자 대상으로 사심이칼 협박을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사람은 단순히 사퇴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 제가 전직 형법 교수로서 네. 협박죄에 해당됩니다. 협박죄. 예. 그 협박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예. 내가 너 바로 죽여버리겠다는 방식이 있지만 우회적으로 그 기자 앞에 내가 너를 죽이겠다, 핵칼로 찌르겠다 하지 않지만 옛날에 오은근이라는 사건이 있었어. 네. 그때 오은근이가 까불다가 정보사에서 허벅지에 2번 찔렸어. 알지? 협박입니다. 그게. 협박. 예. 그 기자가 협박 공포감을 느꼈지 않습니까? 예. 공포감을 느끼지 않으면 몰랐지만 본인은 농담이라 했다. 아무 의미 중요하잖아요. 그 이제 이 사심위 수석이 나는 농담했다라고 했는데 네. 그 사람의 의도가 농담이건 아니건 관계없고 그 사심위 협박을 들은 그 기자가 나 그때 움찔했고 겁이 났어요 하면 그게 바로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수사 대상입니다. 네, 수사 대상이다. 네. 예. 그래서 수사의 핵심은 문제 MBC 기자가 네. 사심위 협박을 듣고 겁을 먹었느냐 안 먹었냐. 그때 내가 공포감이 들었다 하면 네. 바로 범죄가 됩니다. 그 MBC 그 기자가 저도 농담으로 듣고 그 다 그냥 웃고 넘어갔어요 하면 예. 범죄가 안 되겠지만 네. 근데 지금 보도된 내용을 보게 되면 MBC 기자는 매우 불쾌했고 움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협박죄가 성립하죠. 예. 이 사람 역시 수사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인들이 간혹 기자들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는 분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게 다 협박죄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받은 기자들이 예. 이제 놀래서 갑자기 너무 죄송하다, 뭐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라고 했다면 그러면 그 협박 내용을 봐야겠습니다. 협박 내용을. 그냥 뭐 오보에 대한 항의라거나 문제제기. 이런 경우라면 협박이 안 될 것이고 이게 그게 아니라 사심이 칼로 허벅지 2를 찌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오보 항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사실 그 현장에 오찬 함께 했던 기자들 제가 주변을 오늘 또 취재를 했더니 어떤 얘기를 하냐면 기자들 무서워서 밥 먹을 수 있겠냐. 그래서
오찬 예정돼 있던 오찬들이 다 줄줄이 취소가 되면서 오히려 그 보도한 기자들을 상대로 문제를 삼고 있다는 거죠. 다른 동료 기자들이요? 예. 그러니까 그 지금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하고 뭐 여러 가지 점심 약속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이제 이것들이 다 줄줄이 취소가 되는데 어떤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 무서워서 밥 먹겠냐? 혹시라도 내가 무슨 말하면 그거 보도할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사심이 발언을 안 해야죠. 그러니까요. 밥은 먹고 기자들한테 사심이로 뭐 찌르니 안 찌르니 말을 안 하면 되지. 그런다고 해서 기자들과의 소통을 안 하는 것이 우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상황이 오히려 이제 역공하는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오히려 더 그것이 문제가 아닌가라는 이제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황상무 수석이 회칼 테러 발언만 한 게 아닙니다. 5.18 관련해서도 맞습니다. 문제적 발언을 했는데요. 배후가 있다고 의심이 생길 수 있다. 다만 증거가 없으면 주장하면 안 된다. 사실 이 발언이 더 큰 문제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 또는 국민의힘 등이 광주에 내려갔을 때마다 5.18 정신에 대해서 운운하고 네. 또 공식적으로 앞으로 향후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 그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을 구성하는 구성원 중에 일부는 네. 거의 일배적 발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일배적 발언. 네. 그래서 근데 그 뭐 하급직 그 당직자라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네. 또 용산에서 이제 행정관 이하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뭐 그러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발언을 한 황상무 씨는 대통령의 핵심 보좌진이거든요. 네. 수석이란 말입니다. 수석 비서관인데 수석 비서관 입에서 이렇게 말한 거죠. 증거는 없으나 북한군이 온 것처럼 의심이 돼라고 말한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부가 진보 보수를 떠나서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기관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를 다 해가지고 네. 북한군 개입이 없다는 것이 증거로 확인됐어요. 네. 심지어 그 월간조선의 그 조갑재 씨가 네. 아주 우파적 인물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조갑재 씨가 나중에 절대 5.18에는 북한군 개입이 없다라고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참모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내가 증거는 없지만 난 여전히 의심하고 있어. 그래서 말을 안 할 뿐이야 라고 말한 것이고 예. 이건 명백히 반헌법적 발언이죠. 네. 그리고 왜 반헌법적이라고 하냐 하면 5.18은 헌법 전문에 들어있지 않지만 네. 헌법 개정이 안 됐으니까 여야 합의로 진보 보수 합의로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잖아요. 네. 과거에. 네. 여야가 합의한 즉 당시 시점에 진보 보수나 좌우가 아니라 우리나라 민주공화국의 다양한 정치 세력이 합의를 해서 5.18은 민주화 운동이라고 정했고 네. 보상도 했고 네. 그다음에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서 다 조사를 해봤더니 북한군 개입은 없다고 확정도 했는데 네. 갑자기 지금 2024년 현 시점에 그 여야가 합의했던 그 시점 이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역사적 퇴행이고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대통령의 수석 비서관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는 얘기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도 비슷할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수석 비서관들이나 인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나오고 이런 발언이 나왔을 때 즉각적으로 사퇴시키거나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초록이 동색이라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저는 유사한 그 심리 상태, 예. 인식 상태가 유지되어 있다고 봅니다. 네, 조국 혁신당에서 5.18 폄훼 망언으로 공천이 취소된 도태우 변호사를 특별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예. 네, 실제로 이 허위사실 유포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건 수사를 할 것으로 이제 기대해 봐야 되고요. 근데 네. 문제의 도 변호사는 무소속으로 출마했더만요. 네, 그러니까요. 뭐 그건 뭐 알아서 유권자들이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네. 이 도 변호사가 또 이제 5.18 폄훼 발언했고 네. 이어서 이 황상무 사심위 수석이 또 북한군 개입설을 네.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일관된 흐름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좌우를 떠나서 합의했던 어떤
그 무엇이 있는데 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얘기건 또는 홍범도 장군에 대한 얘기든 네. 진보 보수를 떠나서 합의한 게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언제부턴가 이 합의 자체가 깨지고 있다. 5.18 민주화 운동 법안을 통과하기 그 전에 엄청나게 북한군 개입 얘기가 떠돌았어요. 그걸로 퇴행하고 있는 것이 명백히 보이고 홍범도 장군 형상을 육사에서 뽑아버리겠다고 운운하는 것도 이게 보수 정부에서 다 합의한 거예요. 근데 또 뽑아버리겠다는 얘기는 그 뒤로 가겠다는 거죠. 육사적 퇴행이고 그 대통령실 또는 국민의힘의 핵심 관계자, 핵심 의사결정 라인 안에 그 5.18 민주화 운동 그 이전에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인식을 갖고 그 사람들의 말이 그 사라지지 않고 있고 그 사라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용인하고 있다. 본인이 지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용인하고 있는 상태는 분명하고 그 사심의 문제 같은 경우도 언론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을 반증하는 것이라 봅니다. MBC 저놈들 말이야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막 MBC에 대해서 막 욕을 하는 상황이고 나쁜 놈이라고 비난하는 상황을 시민사회수석이 들었겠죠. 자기도 자기가 나서서 한마디 한 거겠죠.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